안녕하세요. 불행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덮치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전 아무런 전조도 없이 어느 날 날벼락 같은 고난에 짓뭉개져 버렸었는데요. 잠시 좌절의 순간이 있었다고 한들 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들을 맞이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가 잘나서 그랬다기보단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멋진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먼저 좋은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 덕에 저도 그 삶을 닮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닌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셨습니다. 어머님 불우하게 자라 국민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신 후 산전수전 다 겪으며 돈을 모은 뒤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죠. 지난 일인이 하는 얘기지만 어머닌 한땐 돈놀이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없이 살아서 젊었을 때 못할 일이 없었어. 날 딸이라고 자식 취급도 안 했던 내 부모님도 나를 무슨 종 취급하던 내 오빠들도 다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리고 싶었지. 꼭 성공해서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돈을 착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일 저 일 다 해봤다는 거다. 결국 그 일은 적성에도 안 맞고 마음도 아파서 금세 그만두었지만 말이야. 어머닌 삶에 대한 한이 많으셨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며 어머님 결혼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셨다고 해요. 전 그런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죠. 반면 제 아버진 솔직히 자랑스러운 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와 연년생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 허구한 날 다투셨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노름도 그만둬. 그리고 당신 술집에까지 드나들면서 여자들 만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없니? 어? 그럼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서 내가 설렘이나 느낄 수 있겠어? 여자치고 키도 너무 크고 골격은 무슨 장군감인 게 내가 여자랑 사는지 남자랑 사는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성격은 또 얼마나 드세? 지금도 봐. 남자가 술도 좀 마시고 배포 있게 오락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돈 좀 벌어온다고 서방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에이 짜증나. 백수였던 아버진 늘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나중엔 여자들까지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버진 그냥 어머니를 돈으로밖에 안 봤어요. 어머닌 자식들 앞에선 최대한 다투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셨지만 생각이 없는 아버지란 사람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었죠. 철이 들면서부터 전 어머니께 제발 이혼하시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바보였다. 내 돈만 보고 접근한 줄도 모르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길래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껴지더라고. 평생 가족들 사랑 한 번 못 받고 살았으니 너무 해벌쭉해졌던 거지. 그런데 너희들을 낳고 나서부터 저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시부모랑 아주버님이란 사람도 나만 보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고 돈돈거리길래 연을 확 끊어버렸는데 너희들 아버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나랑은 남남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너희들 부모인데. 저흰 괜찮아요. 저희도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혼가정 소리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나도 못난 부모 때문에 콩가루 집안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는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잖니. 아무리 여장부셨다지만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어머닌,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 견뎌내셨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가정을 깨는 일을 무슨 중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흔해 이렇게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게다가 자식들은 뭐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셨던 분이었기에 더더욱 이혼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18살 때
어머니가 드디어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께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더군요. 놀라서 전 그런 아버지를 확 밀쳐버렸어요. 아버지가 뭔데 어머니한테 감히. 난 당신이 너무 증오스러워요.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지 아버지를 밀쳐? 너도 내가 우습다 이거냐? 어? 그러자 아버진 제 얼굴에 바로 손을 올리더군요. 평소 아버지와 말다툼만 벌였지 한 번도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에게 바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죄다 집어던지셨어요. 아, 이 여편 내가 돌았나? 그래, 돌았다. 이게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데리고 사라졌더니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나가, 당장 나가. 넌 이제 쓰레기 봉투행이야. 너 또다시 내 눈에 띄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버지가 버티려 하자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어머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셨죠. 어머님 그렇게 아버지를 맨몸으로 내쫓다시피 이혼하셨고 아버진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혼 당하고 난 뒤에도 아버진 맨날 술을 마시고 술집에 들락거리다 잘못 시비가 붙어서 험한 일을 겪고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어머니를 괴롭혀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혼 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 셋이서 과거는 싹 다 잊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찡그리고만 있기에 인생이 얼마나 길고 아름답니. 어머닌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기보단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어머닌 정말로 이혼 후 더 씩씩하게 살아가셨어요. 어머닌 동생과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땐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셨죠. 나도 너희에게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구나. 배움의 때는 없는 거잖니. 뭐든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어. 그런 어머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머니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동생도 저도 직장인이 되었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기에 공대를 졸업한 뒤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했고 동생은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죠. 우린 가끔 돈을 모아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하며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나갔습니다. 전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할 가능성도 돈을 모아 어머니께 더 효도할 수 있는 길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삶이 고작 나이 29에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힐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거짓말이죠? 제가 평생 다리를 못 쓸 거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요? 저는 큰 사고를 당한 뒤 하반신이 영영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회사까지 출퇴근을 했는데요. 아침까지 술을 먹고 차를 몰던 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게 제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재웅아, 재활 안 갈 거야? 선생님들 기다리실 거야. 안 가요. 어차피 움직이지도 않는 걸 훈련해서 뭐해요? 제 인생은 어차피 끝났어요. 저는 꽤 오랜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뒤엔 처음엔 저도 열심히 재활 훈련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 두 다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전 결국 좌절하고 말았죠. 그때 어머니는 끊임없이 절 설득하고 때론 채찍질도 해주셨답니다. 재웅아, 비록 다리엔 감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너한테 두 팔이 있고 똑똑한 머리가 있잖니.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극복하고 다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만 우리 재웅이가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대로 주저앉겐 우리 아들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어? 어? 네 인생이 끝났다고?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니?
그래, 네가 힘든 거 엄마도 다 이해해. 근데 세상엔 너보다 훨씬 큰 장애를 입고도, 아니,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 사람들만큼 노력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약한 소리야? 너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적어도 해보고나 좌절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못난 소리를 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걸 알면 무조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거니? 오냐, 정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살기 싫어할 거면 아예 퇴원하고 길바닥에서 빌어먹고 살거라. 재활도 열심히 안 해서 팔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 텐데 그렇게 구걸하다 밥도 못 빌어먹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 마감할 수 있겠네. 살기도 재활하기도 싫어하는 널 위해서 내가 이 병원비를 내줘야 하니? 당장 나가.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절 정말 병원 밖으로까지 끌어내셨어요.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병원 밖에 나앉아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전 할 수 있는 게 없고 두렵더라고요. 그때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저는 제 삶을 한탄했어요. 그리곤 깨달았죠. 아, 난 세상을 살기 싫은 게 아니라 무력하게 사는 것이 두려웠던 거구나 하고요. 어머니 몇 시간 뒤 다시 절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제 눈처럼 퉁퉁 부어 있었죠. 전 그런 어머니께 눈물을 흘리며 사과드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신 그런 못난 소리 안 할게요. 저요, 비록 이런 몸을 가지고서라도 못나지 않게 멋지게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재활도 하고 어떻게든 다시 행복해지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이 엄마의 말로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널 다시 걷게 해줄 수도 없으니 이렇게 모진 방법을 써서라도 널 채근할 수밖에 없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이런 어머니뿐 아니라 제 동생도 절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에 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재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전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긴 해야 했지만 전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웬만한 것들은 다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죠. 그만큼 상체 근육을 정말 많이 기르고 살아가는 훈련을 했거든요. 또한 전 다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살려 직장도 구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겹긴 해도 출퇴근이 가능했으니 굳이 재택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구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물론 장애가 있는 절 채용해주겠다는 회사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전 운이 좋게 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생긴 지 그리 오래된 회사는 아니었는데 대표님이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었거든요. 축하한다, 재용아. 엄만 진심으로 네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요. 이게 다 어머니를 보고 자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닌 출퇴근이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자동차까지 사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차를 개조하면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제가 장애를 갖기 전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생각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죠. 이후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이 안정되자 저는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잘 알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소득층 장애 가정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장애인 단체의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 몸으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었기에 결혼 자금으로 모을 돈을 좀 더 기부에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기특한 일을 한다는데 엄마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엄마가 재용이 너한테 이렇게 배우는구나.
어머니는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함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거금을 후원하고 기부를 시작하시더군요. 당시 결혼했던 동생과 재수 씨도 한 번씩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선행이 절 아끼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걸 알고 있었기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장애인 분들께 상담과 조언을 해드렸고 컴퓨터 교육 봉사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자꾸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사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제가 복지관에만 가면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것도 신경 써주더라고요. 재웅 씨,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처음엔 그냥 직업상 친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엔 제게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저 사실 처음부터 재웅 씨를 보면 참 존경스러웠어요. 장애를 이겨내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이겨내고 사람들까지 도우시는 모습이요. 솔직히 저도 재웅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자꾸 마음이 쓰여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절 친구가 아닌 남자로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연애든 결혼이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저로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일이었죠. 저도 늘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린 그렇게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며 들어보니 그 사람의 가족 중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재웅 씨 같은 하반신 마비가 되셨었어.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셨거든. 그때부터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워졌고 아빤 결국 몇 년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살고 있는 재웅 씨가 멋져 보였던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 사람은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평생 자신이 제 옆에서 제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전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제 망설임에 그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난 재웅 씨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사랑하는 거야. 아무리 몸이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난 재웅 씨를 선택할 거야. 오히려 자기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에 제약을 걸고 있는 건 재웅 씨 자신이야. 난 재웅 씨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이상 노처녀 만들지 말고 데려가라고. 어? 이런 좋은 사람이 제게 찾아와 주다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사람,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 좋아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장모님도 절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 몸으로 자네만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네. 난 자네가 정말 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처가엔 딱 한 사람, 문제아가 있었는데요. 그건 처남이었습니다. 처남이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경찰서를 들락거려서 장모님과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처남 때문에 합의금을 물어주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느라 처가의 형편은 필 날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엔 아내와 장모님은 처남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자네가 마음에 들었네. 사지만 멀쩡하지? 우리 아들놈처럼 개차 반인 인간도 태반인데 몸이 불편해도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자네가 참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 다만 우리가 그놈을 너무 늦게 끊어내는 바람에 우리 도연이가 이 나이 되도록 모은 돈이 그리 많지 않네. 들어보니 자네 집은 형편도 좋다는데 형편이 우리 도연이 흠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걱정이 많아. 아내는 처남을 놓지 못하던 장모님을 곁에서 도우며 처남 때문에 생긴 장모님의 빚까지 갚아오느라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다더군요. 장모님은 그 사실을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터라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연이가 그만큼 착한 사람인 걸 아니까 더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것처럼 도연이는 형편이 조금 어려울 뿐인 거죠.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어요. 도연이가 제게 그래줬듯 저한텐 그런 것보다 도연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희 집에선 당연히 아내를 굉장히 환영해 주었어요. 어머니 눈물까지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재웅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지? 나도 큰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욕심은 내려놓은 지 오래였는데 정말 고맙구나. 또한 아내는 이미 화장실 안전 손잡이 등 제게 편리하게 맞춰져 있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도 말해줬어요. 괜찮겠어? 나야 고맙지만 도연이 네가 불편할 텐데. 그래 아가, 시어머니 나랑 사는 것도 네가 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집 구해줄 테니까 나가서 둘이 편하게 살렴. 아니에요 어머님. 남들보다 몸이 불편한 재웅 씨가 다른 집에 적응하고 사는 것도 힘들 테고 또 재웅 씨가 없으면 어머님도 쓸쓸하실 거잖아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처음이야 좀 어색하겠지만 그렇게 맞춰가면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휴, 우리 재웅이가 정말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났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저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아내가 정말 고마웠어요. 동생도 재수 씨도 어디서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났냐며 제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요. 그렇게 아내가 저와 어머니가 살던 집에 들어오며 제 나이 40대 초반에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아, 어머님 감자탕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재료 좀 사왔어요. 그거 육수부터 다 내려면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고기도 오래 삶아야 하고.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맨날 저희 남편 몸에 좋은 거,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젠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챙겨드리고 싶어요. 여보, 이거 전동 휠체어인데 뭐하러 당신이 밀어? 내가 밀게. 에이, 싫어. 내가 밀래. 혹시 사고 날지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당신이랑 이어져 있는 느낌 받고 싶단 말이야. 나는 당신이고 마치 당신은 나인 것처럼. 아내는 어딜 가나 제 다리가 되어주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었어요. 재수신 좋은 분이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기도 했었고 또 일이 바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재수씨 대신 아는 맏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을 더 챙기는 게 맞죠라며 언제나 어머니 곁을 지키고 극진히 모셔줬죠. 전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닌 그런 아내를 정말 끔찍이 아끼셨답니다. 어머니는 어딜 가나 아내부터 생각해 주셨고 혼자 지내시던 장모님도 틈틈이 잘 챙겨주셨죠. 사돈, 잘 지내시죠? 제가 선물로 들어온 좋은 홍삼이 있어서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예쁜 딸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다리만 멀쩡했으면 제가 아닌 사돈을 모시고 살라고 했을 텐데 그게 늘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네요. 또 어머닌 장모님이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을 때 선뜻 돈도 빌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돈이 아프셔? 그래서 돈이 뭐 얼마나 든다고? 당시 아내와 전 방에서 장모님의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한 의논을 하던 중이었어요. 다행히 치료만 잘 받으면 나으실 수 있는 병이었는데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를 우연히 들으시곤 어머님 자신이 치료비 3천만 원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냥 제가 장모님 도와드리면 돼요.
됐어. 너보다 엄마가 훨씬 돈 많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 일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그 돈 꼭 갚을게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까지 쳐서 다요. 예, 가족끼리 뭐 돈을 갚니?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꼭, 꼭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예요. 그때 아내는 굉장히 고마워하며 자처해서 차용증까지 쓰더라고요.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어머님 결국 아내를 말리지 못하셨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아내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결혼 전부터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너무 속상해했던 겁니다. 어머니도 저도 당연히 아이를 바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이런데 아이까지 생기면 아내가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 아이를 낳고 싶다던 아내에게 어머니도 저도 정말 감동했었죠. 그런데 아이 소식보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불행한 소식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에휴, 그렇게 자식들한테 짐대기 싫다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건만 암이란 놈은 사람을 정말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제가 무조건 어머니 살릴 거예요. 평소 건강관리에도 열심인 분이었건만 하늘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내외도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죠. 이후 어머니는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난소암은 후기에 발견되어도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항암 치료에 돌입하셨죠. 어머니는 항암 치료할 때만 며칠씩 입원하고 평소엔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동생 내외도 자주 찾아왔고 저와 아내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속이, 속이 너무 메스껍구나. 이놈의 항암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주 잡는 것 같네. 어머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돼요. 아직 30년은 더 사셔야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가. 어머닌 항암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엔 어떻게든 이겨낼 거라며 씩씩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언젠가부턴 자꾸 힘도 없어지시고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더니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나이도 있고 항암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 수술이 잘 됐다고 한들 난소암은 재발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데 내가 딱 그런 경우가 될 것 같다. 병원에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어머니를 잃게 될까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렇게까지 약한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내와 전 어떻게든 어머니께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께서도 문병을 와서 힘을 보태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갈수록 더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가만 보니 아내를 보는 어머니의 눈초리가 한 번씩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네? 왜 집사람을 저렇게 쏘아보듯 보시지? 늘 아내를 따뜻하게 보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한 번씩 굉장히 싸늘해 보이더라고요. 착각인가 싶었지만 영 느낌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런 제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더군요. 암 선고를 받은 지 4개월 뒤의 어느 날 어머닌 저와 아내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보다 정말 쌩쌩해 보이셨어요.
자세도 꼿꼿하시고 목소리도 전처럼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왠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장롱을 향해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저기 장롱 속에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 있다.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거니까 한번 꺼내서 열어보렴. 마지막 선물이라뇨. 어머님, 왜 꼭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우선 어서 가서 열어봐. 어머니의 삶을 정리하시는 듯한 말에 아내가 울먹거리더군요. 아내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장롱을 열고 조금 볼록한 모양새 서류 봉투를 꺼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고 웬 종이 하나를 꺼내본 아내는 크게 당황하며 물었어요. 눈물은 이미 쏙 들어간 뒤였죠. 이혼 서류잖아요, 이거. 대체 이게 무슨... 내가 컴퓨터로 좀 뽑아놨다.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더 꺼내보면 알게 될 거야. 당황스럽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서류 봉투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의 손에 들려 나온 건 소형 녹음기였죠. 소형 녹음기인데 한번 재생해봐라. 내가 너 들려줄 것만 잘 추려서 파일 담아놨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 안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 70 넘은 노인치곤 컴퓨터를 잘 만지는 편이지 않니? 저는 여전히 영문을 몰랐었는데요. 반면 아내는 뭔가 눈치를 챈 건지 갑자기 녹음기를 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재생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는데 뭔가 있다는 촉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의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아 직접 재생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음성 파일은 3개였는데 그 3개 모두 충격적이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 녹음기 안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가 담겨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들엔 모두 아내의 목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를 하는 내용 같았어요. 엄마, 우리 어머님? 몰라.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먹는 걸 보면 또 너무 잘 처먹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남편 시동생이랑 재산 나눠서 물려받으면 우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 남편은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껌뻑 넘어갈걸?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면 남편 앞으로 넘어오는 재산 다 뜯어내고 이혼하면 돼. 특히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5층짜리 건물 있지? 그거 알아보니까 시세가 글쎄 4, 50억 정도나 된대. 그거 우리 남편한테 넘어올 것 같거든? 그럼 내가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엄마 나눠줄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녹음기 속 아내는 제가 알던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마치 악마처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빌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뜯어내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만 뜯고 바로 이혼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를 잘 써야지. 아휴, 나 더는 그 고장난 장난감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어. 지금도 아주 한계라고. 물론 처음에 호구조사 미리 다 하고 접근했을 땐 기왕 시작한 거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싶었지.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너무 괴물같이 느껴지고 손도 잡기 싫어지는 거 있지? 징그러워서. 착한 척하기도 지겹고 해서 그냥 이혼해버리려고 했었잖아, 나. 근데 그때 딱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다니 이건 운명 아니겠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착한 며느리인 척 기다렸다가 돈 다 뜯어내고 이혼하라는 하늘의 계시. 머리가 차게 식는 기분이더라고요. 평생 저와 한 몸처럼 살고 싶었다던 사람이 저를 징그럽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녹음 파일들도 제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줬던 거 마찬가지였죠. 여보세요? 엄마. 예전에 어머님이 빌려준 3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이, 뭘 걱정해. 그때 개념 있는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어서 차용증 썼던 거지. 진짜 갚을 생각은 당연히 없었지.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마당에
나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시면 몰라도 설마 돈을 갚으라고 하시겠어? 이 집 모자 완전 호구야, 호구. 걱정하지 마. 여보세요? 아, 뭐가 진짜 그렇게 걱정돼서 자꾸 전화해, 엄마. 임신 가능성? 그딴 게 있겠어? 아, 내가 그 말 안 했었구나? 나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 몰래 산부인과 가서 시술 받았잖아. 애 안 생기게 하는 시술. 아유, 내가 미쳤어? 그런 하자 있는 놈 애를 낳게? 그때 남편이랑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이 집 돈 뜯어내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애까지 낳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걱정도 팔자야 정말. 아내는 정말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더군요. 돈을 갚겠다는 말도 아이를 원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큰 배신감에 아내를 쳐다보자 그 여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고만 있었고요. 어머닌 그런 아내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집에 녹음기 설치했었는지 아니? 너 기억하지? 내가 항암 치료받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내리 잠에 들었던 날. 사실 나 그날 새벽 1시쯤 깼었는데 넌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구나. 그때도 사돈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아, 그날 우리 아들은 원래 잘 땐 어버가도 모르래니 넌 더 마음을 놓았던 거겠지. 내가 깼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때 네가 그러더구나. 결혼하기 전처럼 헌팅 술집도 가고 싶고 나이트도 가서 남자들이랑 놀고 싶은데 순진한 며느리인 척하느라 나가서 술 못 마신 지도 오래됐다고. 빨리 내가 암이 재발이 되든 뭐든 해서 눈을 감아야 너도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네가 검은 속내가 있구나 싶었어. 그래서 거실이니 방이니 할 거 없이 녹음기를 설치해뒀던 거다. 어머님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증거를 더 잡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저도 어머니의 말을 믿을 테고 아내도 발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를 방심시키기 위해 전과 다르게 자꾸만 병세가 깊어지는 척 삶을 포기한 척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어쩐지 역시 어머니 끝까지 강한 분이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으니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자포자기한 듯 덜덜 떨고 있던 아내의 손엔 곧이어 다른 종이 한 장이 들려나왔어요. 어머니, 아낸 그걸 보자마자 결국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건 바로 과거 아내가 썼던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눈물을 경멸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왜 우니? 3천만 원이 없어서? 근데 분명 네가 갚겠다고 했잖아. 굳이 내가 갚지 말라는 거 네가 직접 쓴 차용증이니 할 말 없지? 넌 맨몸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고 내 돈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내 돈 갖고 영영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워낙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그만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래서 잘못한 건 알겠고 내 돈은 갚으란 말이다. 내가 소시적에 돈놀이 할 때 내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아니? 어떻게든 내 돈 토해내게 하려고 지역을 보여줬었다. 내가 네 앞에선 천사였지만 나보다 세상 독하게 산 사람 몇 없을 거야. 감히 내 아들 마음을 이렇게 짓문게? 너 같은 버러지가 감히? 마음 같아서 널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 네가 잘했던 건 사실이고 내가 지금 그만한 힘도 없으니 우선 참아주마. 그런데 내 돈도 당장 이자 쳐서 안 갚는다? 그때부터 너랑 네 엄마 인생엔 지옥이 펼쳐질 거야. 알겠어? 저도 저희 엄마도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보, 나 도연이야.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던 당신 아내. 내가 솔직히 좀 욕심을 부린 건 사실인데 그냥 통화하다 보니까 말이 좀 더 세게 나온 거야. 사실은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내쫓지 마. 어?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게. 어머니는 아내에게 거의 염라대왕 같은 모습으로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사실 그렇게 악독한 짓은 하지도 못하셨으면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자신의 과거를 더 무섭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아내는 잔뜩 겁을 먹고는 제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증거도 다 들었겠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죠. 이건 놔. 잘해? 진심도 아닌 가식으로 잘해봤자 누가 행복해? 당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구나. 끝까지 사람을 바보로 봐도 유분수지. 나 당신이 정상인이고 난 몸이 이래서 무조건 당신한테 매달렸던 거 아니야. 가족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선했던 모습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곁을 내어줬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속이 썩은 인간이었다니. 정말 사람이 무섭다. 당신도 당신 엄마도.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우리 어머니 말씀 들었지? 조용히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영영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연히 당신 엄마 살리려고 빌려갔던 돈도 토해내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절대 용서는 없을 거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와 어머니는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어머니와 제게서 받았던 고가의 선물을 챙겨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추잡한 모습을 제게 딱 걸려버려 하는 수 없이 초라한 짐가방만 들고 저희 집에서 퇴장해야만 했죠. 그렇게 둘만 집에 남고 보니 그제야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한 마음에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나 봐요. 혼자 일을 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란하셨어요. 몸도 성치 않는 분이. 내 아들을 위한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었겠니.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너야말로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우리 앞으로 더 큰 행복이 찾아오려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자. 속상하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니?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다운 위로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이후 장문 차마 저나 어머니께 전화 걸지 못하고 어머니께 문자를 한 통 보냈더군요.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노이 오신 건 알지만 3천만 원 어떻게 좀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진 전셋집 빼곤 그만한 돈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건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아닌 전부가 금수로 큰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치르시길. 어머니는 자비 없이 그렇게 간결한 답장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전화해 끝까지 싹싹 빌었답니다. 이혼하지 말자. 아니면 이혼해도 좋으니 돈이라도 받지 말아달라. 그걸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더니 제게 잔인하다며 원망까지 하지 않겠어요? 저는 기가 차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잔인하게 굴었는데? 결혼할 때 거의 맨몸으로 왔으니 이제 맨몸으로 나가라고 한 것뿐이고 당신이 갚겠다고 한 돈 이혼하면서 고스란히 내놓으라고 한 건데 이게 너무하다고? 그건 너무 놀부심 빠 아니야? 뭐 재산 분할? 애도 없고 애초에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 내가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야. 나랑 어머니 무조건 그 돈 받아낼 거니까 더는 전화하지 마. 결국 아내는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었으니 재산 분할이나 다른 법정 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죠. 이후 그 여잔 일하던 복지관도 그만두더군요. 전 아무것도 안 했건만 곧 소문이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알아서 도망치듯 떠나더라고요. 한편 뒤늦게 소식을 들었던 동생 내외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다. 괜찮아, 형? 괜찮아. 어차피 처음부터 난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었잖아.
그냥 잠깐 꿈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처럼 씩씩하게 살아가면 돼. 전천 어머니가 무서웠는지 어찌저찌 돈을 구해 이자까지 져서 돈도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는진 궁금하지도 않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전처와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이후 동생 내외는 저와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전보다 자주 집에 찾아왔는데 한 번은 동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형수, 아니 그 여자 원망 안 돼? 왜 안 되겠어? 한동안은 나도 사람이니까 원망이 되겠지. 근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꿍꿍이도 새카맸다고 한들 어쨌든 잠시나마 난 행복했었어. 물론 어머니 속상하게 만들어드린 건 너무 죄송하지만 뭐 피해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잠시나마 행복했었으면 됐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이미 그 여자 맨몸으로 쫓겨났고 어머니 돈도 다 갚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여자한테 사치야. 난 그런 사람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깔끔하게 잊고 자기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지금은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머닌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힘든 항암치를 마친 뒤 어머닌 점점 몸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좀 찾아보니 이렇게 예후가 좋았다는 난소암 환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어머닌 약을 복용하시며 검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CT 검사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외를 다녀왔는데 암 수치도 정상이고 아주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저와 동생 내외 응원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셨던 어머니의 마음가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처의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우릴 함께하는 겹친이라고 해봐야 복지관 사람들이었는데 전처가 그곳을 그만둔 지 오래니 그들도 전처의 소식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과 전 장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 더는 관심이 없고요. 다만 그들이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못된 짓거린 제발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그런 소식이 제 귀에 들려온다면 그때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 구현에 앞장서려고 해요. 약잘 돕지는 못할 망정 이용하려고 드는 건 정말 저급하고 또 저질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 전 지금처럼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하며 제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난소암은 재발이 잘 되는 암이라는데 전 어머니가 앞으로도 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해요. 과거 어머니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와 동생을 지켜주시고 제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네요.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 한들 여전히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멋지고 강한 분이시지만요. 그런 어머니를 닮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전 앞으로도 제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저처럼 남들과 다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께 응원을 보내고 싶어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한 번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겠죠? 혹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들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저도 온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슬퍼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단 곱절 혹은 그것에 또 곱절만큼 노력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그래도 불행하게만 살다 눈을 감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갔을지라도 우리의 행복만은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멋지게 증명하며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가자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실 이젠 30대 후반이라 주변에선 결혼 안 하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전 사실 결혼한 경험은 없지만 파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꽃길일 것만 같았던 결혼 준비는 한 사건으로 인해 모두 무너져 버렸는데요. 거기다가 그날의 사건은 제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기도 했어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그 말을 몸소 느꼈던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 저 이렇게 4식구예요.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정말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엄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엔 교복 치마를 엄청 짧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저도 친구들과 같이 따라서 치마 밑단을 잘라 짧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님께 걸리면 크게 혼날 게 분명하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곤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땐 항상 부모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얼른 집에 들어오곤 했고요. 진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땐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이 아셨는지 어느 날은 제가 딱 일어나서 나가는 시간에 거실에 떡하니 2분이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 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아주 바닥까지 훅 떨어지는데 속으로 이걸 어쩌지 싶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박경선, 너 일로 와봐. 아빠, 그게 너 그 치마가 뭐야? 이 녀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치마를 그렇게 짧게 하고 다녀? 아빠가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했어? 어? 아니,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난 못하게 해? 뭐 이 녀석아? 당장 일로 와서 서. 넌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더니 아빤 집 한쪽에 있던 회초리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시겁했는지 바로 엄마를 외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만 그런 절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그러게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멀쩡한 옷을 다 잘라놓고선 낮에 아빠가 너 그러고 다니는 거 외근 나갔다가 봤댄다. 하여간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 원. 넌 오늘 그냥 좀 혼나야겠어. 아이, 엄마, 나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나 다리에 자국 남는다고. 그렇게 전 그날 아빠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땐 왜 그렇게 부모님이 고지식하게 꽉 막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언닌 저에 비해 공부도 잘하고 워낙 모범생이라 부모님이 혼을 잘 내시지도 않았는데 전 부모님 기대에 차지 못하니 더 혼을 내시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은 아니긴 했어요. 교복도 그렇지만 전 용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학교에 화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학생들도 화장을 많이 하고 그런다지만 제가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엔 진짜 학교 규율 자체가 좀 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또 제가 화장품 가지고 다니는 걸 아시고선 엄청나게 절 혼내시기도 했답니다. 야, 박경선, 너 이거 뭐야? 아니, 가방에 책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죄다 화장품에 고데기에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러 학교 가니? 아, 엄마, 왜 내 가방을 뒤져? 친구들도 다 화장한단 말이야. 나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이게 정말? 남들 다 한다고 너도 다 하고 다닐 거야?
공부하는 학생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게 어딨어? 이거 다 압수야, 압수. 너 커서 화장 지겹도록 해.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엔 안 하고 싶어도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공부나 해, 공부. 그땐 정말 부모님 잔소리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독 저희 엄마 아빠만 너무 자식들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전 더 삐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쯤 조금씩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언니는 이미 공부를 잘해 명문대 입학을 했고 부모님은 점점 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게 눈에 보이니 이대로 가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전 바로 행정고시라고 말했던 5급 공무원 공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땐 이거 아니면 진짜 내 인생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에만 열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노력이 보여서 그런지 그때부터 부모님도 절 엄청 챙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전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5급 공채 합격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서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도 대기업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털털하고 좋았습니다. 형부는 형부 자체도 능력이 있었지만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더군다나 형부네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고요. 또 언니를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언니가 밥을 같이 먹자며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가 못 보던 차를 타고 온 거였습니다. 새로 차를 뽑았나 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댁에서 그 차를 해줬다는 거였어요. 뭐? 시부모님이 이 차를 뽑아주셨다고? 와,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차를 떡하니 해줘?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냥 뽑아주신 건 아니고 내가 임신하고서 출퇴근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면서 주신 거야.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어차피 큰 차 필요하다고. 근데 사실 나도 좀 놀랐어. 이렇게 딱 차를 뽑아주실 줄 몰랐거든. 와, 언니 대박이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시월드가 막 펼쳐진다는데 어떻게 언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으셔. 오히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니까. 나 결혼하길 참 잘한 것 같아. 전 그런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뭔가를 크게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차를 뽑아줬다는 그 마음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집안은 며느리가 돈만 쓸까봐 전전긍긍한다던데 언니네 시부모님은 오히려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시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공무원이었고 아무래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말도 참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는 성격도 똑부러지고 남자다웠어요.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연애를 했답니다. 그러다 8개월 후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처음엔 저희 집에선 이 사실을 엄청나게 반가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공무원이긴 했지만 7급이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시댁이 시골이고 아들은 한 명인데 시부부터 남편이 내리 집안 장남이라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부모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선아, 아무리 그래도 좀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니? 한 1년은 더 만나보지 그래. 요즘은 그래도 수준을 맞춰서 결혼해야 탈이 안 난다던데 너 정말 괜찮겠어? 그 집안의 아들이라곤 네 남자친구뿐이라며. 괜찮아. 어차피 나나 남자친구나
둘 다 일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 기독교라서 제사나 이런 거 안 지내는 거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다 알고 계시대. 근데 별말 없으셨다는데? 그리고 7급이면 뭐 어때서? 남자친구 일 잘한다고 다들 좋아하던데 뭘.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엄마가 결혼해서 보니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참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알아봐. 처음엔 이렇게 저희 집에선 우려를 많이 표시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선 걸리는 부분이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가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미래를 크게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가 첫인사를 오게 되었죠. 인사를 온다고 했던 날 부모님뿐 아니라 언니와 형부까지 모두 다 참석을 해서 남자친구를 보러 왔더라고요. 워낙 남자친구 첫 이미지가 좀 우상이라 처음에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부모님 댁은 시골인 것 같던데 그럼 명절엔 다 같이 모여서 음식하는가? 그럼 제사도 있겠네.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제사나 이런 건 지금껏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런 것도 집에서 아시나? 네, 다 아십니다. 저희도 사실 크게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을 때야 많이 했지만 이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간소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몇 년만 더 하시고 정리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 그런가? 그렇다면야 우리야 걱정은 크게 할 게 없다지만 그리고 난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우리 애가 일 그만두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골에 사셔도 저희 집에선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서 누구보다 여자 입장을 잘 압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잘 얘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시던 엄마 아빠가 점점 표정이 풀어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가족들도 그 모습에 다들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인사가 끝나고서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가족들이 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어머, 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남자친구 참 괜찮은 사람 같네. 보아하니 시댁에서 뭔 일이 있어도 중간에서 잘 막아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얘. 그치 엄마? 괜찮다니까. 사람이 모나지 않고 자기 뚝심도 있고 남자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아유, 엄마랑 아빠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네. 그렇게 무사히 저희 집에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 역시 예비 시댁에 첫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은 충청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려가는 내내 어찌나 긴장이 많이 되던지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을 한 뒤 전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며 큰 신우며 작은 신우도 웃으며 절 반겨줬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선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서 와요. 들었던 것보다 더 미인이네. 얼른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이거 오는 길에 다과할 것 좀 사와봤어요. 어머, 고마워라. 아,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네. 차는 안 밀렸죠? 생각보다 여기가 차가 잘 안 밀리더라고. 오늘 밥도 천천히 먹고 시간 보내다가 가요. 처음에 시모는 참 다정하고 좋으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어색해하긴 했지만 내내 웃으며 절 대했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부모님부터 시누이들까지 다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난 우리 원빈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온다길래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만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아주 참하게 생겨가지고 딱 우리 며느리감이야.
안 그래, 여보? 그래, 그래. 우리 집안 장손한테 딱 어울리는 며느리네. 우리야 뭐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는커녕 대환영이지. 반대할 건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하하호호 정말 분위기 좋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골에 사셔서 그런지 가족들이 모두 순박하고 정말 정 많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차를 마시고 있던 와중에 시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상견례를 하긴 할 테지만 결혼식은 아무래도 직장 근처에서 하겠지? 그러면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기 전에 명절에 언제 한번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아, 명절에요?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식엔 다들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연세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인사는 한번 해야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음에 인사할 겸 밥 먹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처음엔 너무나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길래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사실 멀리서 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사 한 번 없이 결혼을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을 때도 상황이 그러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그 후로 빠르게 저흰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워낙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양가 분위기도 너무 좋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경우도 있고 좋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우셨거든요.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건 간소하게 생략을 한다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보니 그러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도 편하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애들이 잘 사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돈. 저희도 허례허식 없이 그냥 결혼하고서 둘이서 잘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저희가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꺼내주시니 저희가 더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 시골에 시집 보내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니실 테고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골 일 때문에 사실 아들 집에 신경 쓸 겨를도 없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니 부모님은 참 좋은 시부모님이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간 큰 트러블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니 더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결혼 준비할 때 다들 싸운다던데 저흰 그마저도 없으니까 참 결혼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오면서 전 예비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딱 결혼식이 2달 남았을 때였죠. 당연히 전처럼 예비시댁에서 절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딱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오자마자 갑자기 예비시댁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시골은 친척들이 근처에 다 모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집에서 인사를 하고 나가면 또 한 집에서 찾아와 인사를 하고 또 다른 한 집에서 찾아와 인사를 하게 되었죠. 조카 며느리가 이쪽이야? 아이고, 서울에서 왔다더니만 시골 티가 아예 안 나네. 원빈 너만 며느리 교육시키려면 꽤나 고생하겠어. 아이고, 말도 마요. 제 인생에 서울 며느리 얻을 생각은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아주 그냥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요. 그래도 인사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잘했죠 뭐. 그래, 명절이라고 이렇게 인사 왔나 본데 이거 하나 괜찮구만. 조카 며느리 잘 놀다 가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기 시작하는데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예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인사가 끝나고서 조금 쉬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팔을 쓱 잡더니 이렇게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자. 얼른 옷 입어. 네? 가긴 어딜 가요, 어머님? 아이, 어디긴 어디야. 시장 보러 가야지. 너 이런 거 안 해봤지? 너희 집 기독교라서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그래도 시집 오니까 이런 거 차차 해봐야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마침 시장도 열었고 가서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렇게 전 정신없는 와중에 시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도착과 동시에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예비 시모와 둘이서 시장을 보게 되었고 여기저기 예비 시모 뒤만 졸졸 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자리도 모르고 낯선 동네다 보니 제가 의지할 사람은 시모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내내 돌아다니면서 예비 시모는 물건만 볼 뿐 절 챙겨주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물건 계산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 그걸 저한테 쥐어주시곤 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싱싱하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바가지 좀 주세요. 예, 이거 좀 들어라. 네? 어머님 저 이미 양손 다 가득 찼는데요. 아유 참. 이제 살림아래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쓰나. 앞으로 알려줘야 할 게 산더미네, 산더미야. 그러면서 한참을 시장에서 장을 보더니 이번엔 예비 시모가 절 마트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한참을 뭘 사면서 고르고 또 고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다른 거 사실 거 있으신 거예요? 아니, 너도 오고 우리 아들도 왔으니까 저녁 먹을 거 사야지. 오늘 그냥 고기나 구워 먹을까? 소고기가 좋은 게 들어왔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게 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예비 시모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어머나, 아이고 이러 어쩌냐? 내가 그만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 세상에나. 예, 네가 이거 좀 계산 좀 해라. 네? 어머님, 이걸 제가 계산하라고요? 아, 그래. 내가 원래 시장에서만 장 봐가지고 현금만 들고 다니는데 너 온다고 내가 마트까지 온 거 아니야.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먼저 네가 계산해.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데 거의 2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저녁거리 외에도 이런저런 생필품들도 잔뜩 들어가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마트 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비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비 남편은 보이지도 않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밖에 나가 있었던 예비 남편이 저와 똑같이 지친 표정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절 데리고서 방으로 가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경선아, 너도 설마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녔어?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미안해. 안 그래도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이 났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셨대. 엄마가 신나서 평소보다 더 들뜨신 것 같아.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오빠는 어디 갔었는데? 나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인사하다가 방금까지 시장 가서 장까지 보고 왔어. 나도 동네 분들 인사해야 한다고 아버지 따라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미안. 내가 엄마한텐 잘 얘기할게. 조금만 참아줘. 오늘만. 어?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 가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음식을 할 땐 예비 남편이 절 데리고 바깥 구경 좀 시켜준다며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땐 예비 시부모님도 나갔다 오라며 흔쾌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비 남편 말처럼 제가 온다는 거에 너무 설레서 오바해서 그러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딱 돌아와서 추석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이 와서 절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전부터 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다 아셨을 텐데 왜 갑자기 절을 하라는 건지 전 영문을 몰랐습니다. 처음엔 깜빡 잊으신 건가 싶어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경선아, 너도 와서 절해라. 네? 아, 어머님, 전 안 돼요. 제가 기독교라서 절을 못 하거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 집 제사할 때 절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런 건 우리 집에선 절대 용납 못 한다. 그냥 절 한번 딱 하면 될 걸 가지고. 아이, 그냥 해.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저 빼고 하시고 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안 그래도 서울 깍쟁이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다들 걱정인데. 네가 걱정을 아주 크게 만드는구나. 우리 집에 내려오는 복을 네가 다 뺏어가겠어. 다. 그러면서 예비 시부모님 표정이 확 굳어지는데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자 예비 남편이 옆으로 와서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경선아, 그냥 눈 한 번 꽉 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한다고 문제되는 거 없잖아. 안 그래도 너 음식하는 거 빼준다고 엄마가 많이 마음 썼는데 좀 해주라. 뭐? 정말 그때는 누가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처럼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만 믿으라고 했던 예비 남편이 맞는가 싶었어요. 다행히 다른 친척들이 그냥 하자며 기독교에선 원래 절 안 하는 게 맞다며 중간에 말리면서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제사가 끝이 나고서 거기 모인 친인척들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라 아주 크게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또 짓궂은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술에 잔뜩 취해선 저한테 노래를 불러보라며 말을 했습니다. 자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예비 며느리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 자, 형선아, 가서 노래 하나 해봐라. 네? 아버님, 저 노래 못해요. 아는 노래도 없고. 에이, 뭘 다 못한다고만 해. 여기 시집 오려면 뭐든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된다. 아, 얼른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해보라니까. 어르신들 기다리신다. 정말 당장이라도 그 분위기를 깨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충청도에서도 엄청 시골 깡촌이었던 동네였고 길도 모를 뿐더러 가로등도 별로 없다 보니 어두컴컴해서 어딜 갈 수조차 없더라고요. 대충 분위기를 맞춰준 후에 전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와 일찍 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냥 출발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여기에서 나가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자는 심산이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누워도 잠이 도통 안 오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계속 치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은 피곤한데 정신만은 말똥말똥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면서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얼마 못 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절 흔들어 깨우는 거였어요. 정말 겨우 실눈을 뜨고 보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하자 예비 시모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고선 제 팔을 끌고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야, 사람들 다 깨겠다, 깨겠어. 아니, 넌 여지껏 자고 있으면 어쩐다니. 일어나서 얼른 상차릴 준비를 해야지. 어제 일찍 들어가는 거 보고 그래도 애가 생각이 있는가 보구나 했더니만 이 시간까지 자. 네? 어머님, 지금 새벽 6시예요. 벌써부터 상을 차리라고요? 아유, 당연하지. 오늘 아침엔 친척들도 다 같이 와서 밥 먹을 거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 왔다고 다 들어온다 하니까 네가 살뜰하게 준비해야지. 아이, 뭐해? 얼른 앞치마 입어. 아직 잠도 깨지 않았는데 옆에서 재촉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전 바로 예비 남편을 깨우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 다급하게 말리시더라고요. 아니, 너 뭐해? 어디 가려고? 네? 원빈 씨 깨우려고 하는데요.
걔를 왜 깨워? 자게 냅둬.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피곤할 텐데 애를 왜 깨우니? 아, 조용히 너만 와서 상 차리면 되는 거지. 얼른 움직여라. 해 금방 뜬다. 정말 전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며느리 아껴줄 것처럼 하던 예비 시부모님이 갑자기 생판 다른 사람이 되어 며느리로 대하긴커녕 무슨 일꾼 마냥 절 대하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깨어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 일어났고 제 눈치를 보면서 같이 상을 차리는 덕에 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상을 차려서 먹는데 제 속을 긁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예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절 보면서 푸하하하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예? 왜요? 왜 저보고 웃으세요? 아, 아니 난 그때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연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같네. 옳게. 혹시 성형한 거 아니지? 네? 성형이라니 그게 무슨 아니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런가 쌍꺼풀 라인도 진하고 성형한 것 같아서 말이야. 처음 봤을 땐 예쁘더니만 자꾸 보니까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러네. 언니 그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새언니 진짜 성형한 거예요? 에이 근데 성형 너무 대충 했다. 아침 이렇게 딱 티나면 어떡해? 그러면서 얄밉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너무 코가 돼지코라 조금 고치긴 했지만 눈은 아예 건드려 보지도 않았었는데 제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희닥거린다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마음에 큰 폭탄을 안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예비 시모는 밥을 먹으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경선이 와보니까 어떠니? 우리 집안 이렇게 친척들이 아직도 다 오순도순 모여서 사는 곳이야. 뭐 동네 사람들이라곤 하지만 다들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솔직히 네가 어느 만큼 잘하는지 모르겠다만 나도 그랬던 것처럼 너도 명절 제사 음식 하는 거 받아서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야. 네? 명절 제사 음식을 받아서 하다뇨. 설마 제가 그 음식 하는 걸 다 받으라는 건가요? 아이 그럼 네가 받지 누가 받어? 그럼 네 시누이들이 받겠냐? 쟤들이야 시집가고 나면 시댁 귀신 될 애들이고 넌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잖니? 어젠 하도 아들이 부탁해서 음식 만드는 거 안 하게 해줬다만 다음부턴 그런 거 일절 없다. 그 뭐냐 기독교라고 절도 안 하는 거. 나 앞으로 절대 그 꼴 못 본다. 조상님께 예의 갖추고 제사 음식도 싹 다 네 손으로 다 준비하거라. 모르는 거 있으면 미리미리 물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예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다들 행동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와중에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바로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남편은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알아서 잘할 거야. 경선아, 그치? 처음이라 좀 힘들고 어색하겠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되지 뭐. 오늘은 인사하러 온 건데 그렇게 부담 주지 마. 밥 먹는데 탈날라.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아들이 아직은 아주 푹 빠져가지고선. 어찌됐건 네가 장남이고 장손인데 네 할 몫을 잘해야지. 그리고 우린 아이는 꼭 빨리 가졌으면 좋겠구나. 손주를 낳아야 며느리 도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좀 애써주길 바란다. 에이,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나 경선이나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찍 아이도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경선아, 얼른 말씀드려. 어르신들 걱정하시잖아. 참, 그 배포 좋던 남자답던 남자친구는 어디로 가고 자기 부모 말에 쪼르르 휘둘리며 예비 아내조차 지키지도 못하는
등신 같은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전 결국 품에 안았던 폭탄을 그 집안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딱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네 조상 네가 모셔. 난 못하겠다. 뭐? 경선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귀가 잘 안 들리니? 난 못하겠다고. 안 그래도 주변에서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번 추석에 초대해 주신 건 참 감사드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짐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니 허둥지둥 예비 시모가 절 붙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려고? 저요? 저 우리 집에 가야죠. 뭐? 아니, 아직 제사도 안 지내고 추석도 안 끝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우리 결혼 허락 못 한다. 결혼 허락이요?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안 하고요. 거기다가 등신 같은 남편 믿고 사는 것도 안 하렵니다. 그러니 마마보이 아들이라도 좋다고 하는 며느리 한번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세요. 뭐라고? 예. 예. 전 그렇게 당황해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곧 뒤따라왔지만 전 냉정하게 잘라냈어요. 경선아, 너 왜 그래? 아니,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른? 어른이라고 그랬니? 넌 어른이 남들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 너네 집은 한 가족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거야, 일꾼. 어제일만 해도 그래. 뻔히 인사하러 온 거 알면서도 장 보러 나가서 짐꾼이나 시키시고 계산하게 그냥 놔두시고 거기다가 절 한번 안 했다고 사람 잡아먹을 듯이 대하시고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만한 행동이야? 넌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경선아,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알아서 잘 중재해 볼게. 중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중재가 아니라 내가 니네 부모 말 듣길 원하는 거잖아. 안 그래? 야, 100번 1000번 너 좋다는 애 데리고 와봐. 어떤 바보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 뭐든 자기들 하는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니? 야, 너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좋으면 참고 산다지만 넌 남편 감으로도 꽝이야. 그러니 헤어지자고. 헤어져. 그렇게 전 끔찍했던 예비 시댁에서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택시를 부르니 금방 또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터미널로 향했고 바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 버렸죠. 그 뒤로 집에 도착을 하니 부모님은 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연히 저녁이나 돼서야 오겠다 싶었던 딸이 갑자기 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전 놀란 표정으로 절 보는 엄마 아빠를 보고서 진짜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실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집구석에서 아직도 그딴 짓을 하고 있어? 남의 집 귀한 딸 인사하러 갔으면 귀하게 여겨줘야지. 어디서 지금 그런 짓을 한다니? 너 당장 앞장서. 내가 아주 그냥 그놈의 집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 자식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장담하더니만 아주 그냥 엉망이었구만. 경선아, 잘했다. 잘했어. 아빠였으면 어제 그 난리 피울 때부터 바로 나왔지. 우리 경선이니까 그나마 예의 갖춰서 그 정도로 끝낸 거지.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서 부모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한숨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친정에 도착을 하고 나니 긴장이 확 풀린 건지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자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엄청 울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확인을 해보니 예비 남편이더라고요. 전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거절을 하고 무시했죠. 그랬더니 얼마 못 가 저희 친정까지 예비 남편이 찾아온 거였어요. 참 뻔뻔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뭘 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친정까지 찾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빠가 문을 열어주자 예비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다 막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집안이 얼마나 잘나면 잘났다고 우리 딸을 무시해? 감히 우리 딸을 테스트해? 우리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딸이 그딴 대우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수준 맞춰 시집 보내려고 했던 걸 그나마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보내려 했더니만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경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자네 집안 같은 곳엔 우리 딸 절대로 못 보내네. 아니야, 안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그러니 당장 여기서 나가게. 당장 나가.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데 아빤 그런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서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을 공무원을 하면서 진상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엄마 아빠한테서 겨우 무릎 꿇는 거로 용서를 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절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일도 정신없고 바쁜데 퇴근하고 들어갈 때면 늘 집 앞에 서 있는 예비 남편을 보게 되니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니네 가족들이 여기 자꾸 오는 거 아니? 경선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난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어? 내가 진짜 잘할게. 난 이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겨. 다 거짓말이고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아. 그런 당신아 어떻게 사니? 우린 이미 끝났어.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난 당신 믿을 수도 없고 믿음도 안 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니? 네 조상 어떻게든 모시고 살 그런 사람 찾든지 말든지. 근데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리고 그때 집 앞에서 제가 예비 남편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던 걸 봤던 엄만 집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다 나오시더니만 바로 예비 남편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네가 여길 감히 어디라고 와? 내가 분명 말했지? 다음에 또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오늘은 물이지만 내일은 뭐가 될지 몰라. 뭐라도 맞고 싶으면 내일 또 찾아와 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지 엄마 편드네. 넌 아직 니네 엄마 품속에서 나오지 못했어. 내 자식이었으면 회초리라도 들고서 정신 차리라고 했겠다. 하여간 끼리끼리라더니 그 엄마의 딱 그 자식이구만. 우리 딸 너같이 마마보이한테 절대 보낼 수 없어. 내일은 이렇게 물로 안 끝나. 니들 집에서 한지 네가 다니는 지방청에 죄다 뿌리기 전에 당장 꺼져. 그렇게 저희 엄만 전 예비 남편을 쫓아내셨어요. 그동안 그래도 매번 전 예비 남편이 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잘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끈질기게 매달리는 전 예비 남편을 보고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물 한 바가지 맞았던 전 예비 남편은 또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끝까지 찌질하고 못난 사람 아닌가요? 도대체 제가 저런 사람을 뭘 보고 남자답다고 생각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웃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 생길 수 있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셨지만 나중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며 절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다면 아마 파혼이 아니라 이혼으로 끝이 났을 거라며 차라리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말에 동의를 해요. 솔직히 추석날 그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참 정 많고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만일 예비 시댁에서 본인들의 성격을 죄다 숨기고서 끝까지 연기를 했다면 지금쯤 전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빠르게 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전 예비 남편은 한동안 참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면 종종 전화도 오곤 했어요. 경선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참 많은 잘못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나 요즘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너 같은 며느리 없다면서 얼마나 반성 많이 하셨는지 몰라. 그래, 반성 평생 많이 하고 후회도 해. 근데 어쩌지? 난 당신이랑 헤어진 거 후회가 하나도 안 되네.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조상 모신다고 제사 지내더니 어째 제사도 안 지내는 내가 조상신 덕을 봤나 봐. 내 인생 말아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구제가 됐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하나도 없어. 지긋지긋하고 끔찍해. 그러니 연락도 그만해. 끊어. 그리고선 전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파혼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전 그때의 사건을 이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사실 결혼에 대해 뚜렷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맞지 않는 사람이랑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5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본인 아들이 7급이라 기죽을까봐 더 초장에 절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무슨 길을 잡겠다고 인사하러 온 며느리에게 그딴 식으로 대한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런 짓을 당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전 오히려 그때 사건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일 그때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다면 전 평생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결혼 전 딱 속내를 알아서 파혼을 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예비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고 찌질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집안에 시집갈 여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집안의 이기심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 집 시누이들도 아직까지 미혼인 걸 보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 후 지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언닌 형부와 진짜 알콩달콩 두 조카까지 낳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남기며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네요.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틀어지기도 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수십 년을 보기도 하잖아요. 이렇듯 인생이라는 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막연하고 무모한 계획보단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밝으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